네, 윤석열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른바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 자신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적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보복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보복 당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특히 그 검찰 윤석열이 그러한 정치보복 수사에 선두에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말로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재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는 곽상원 변호사 모시고 한번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현재 상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네. 그 유명한 정말 대통령의 사위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때 참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때 결혼 발표 듣고도. 예, 벌써 결혼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예, 그 사이에 아이가 3명이 태어났고요. 아. 예, 그래서 일단 하도 언론에 오랜 동안 오르내려서 그렇죠. 삶이 고통스럽긴 합니다. 예. 아직도 고통스러우세요? 적응은 됐습니다만 그냥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오랜 동안 고통받으셨고 예, 그 이후에도 이명박 정권이 있었고 그 박근혜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죠. 그 처음에 결혼하시려고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 못 하셨겠어요? 팔자죠, 뭐. 팔자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쭤볼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내가 해봤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찰받았던 문건을 내가 다 받았다. 근데 수사 상황에 기재된 사찰 문건이 모두 22건이었는데 이 중 21건이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 2 담당관, 대검중앙수사부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생성된 문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지난번에 방송 나왔어도 난 이명박 대통령 때가 참 좋았다 이런 말을 해줬었는데 청문회 때 그랬었던가요? 기억이 국정감사였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놀랬는데 예, 그러면 한 해만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엄청 잘 나갔네요. 제일 잘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참 싫었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정치적 수사했다는 것이 좀 의심이 좀 많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 근데 자 어쨌든 본인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 일단 제가 2020년 하반기에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네. 2021년 초에 처음으로 사찰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3-4차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저에 대한 사찰 문건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제 개인의 뒷조사를 한 것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수사 정보가 수사. 기재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건이 수사 정보가 기재된 것인데요. 그것이 한 페이지인 경우에 22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면 100페이지가 넘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문건들 중에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검찰청 요직에 있을 때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예. 근데 정치적 수사가 뭐냐 그 네.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네. 다른 고려하에 다른 목적하에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네. 아니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럴 때 정치적 수사를 볼 수 있겠죠. 특히 정치인도 아닌데 일반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정치적인 수사로 네, 볼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찰 문건에 나온 표현만 제가 한번 그대로 네, 읽어보면 네, 이렇습니다. 하도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몇 개만 추려왔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노 전 대통령의 투신 사망으로 사법 처리는 중지되었다 할지라도 관련자들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도 알고 역사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 증거 자료를 입수하겠음. 지금 이 문건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요직에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건은 모두 다 이제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문건은 네네.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자, 2012년 2월 27일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안 유지하 과거 노무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며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 개시 타이밍을 재던 대검 중수부는 그러니까 수사 개시 타이밍을 잰다는 것이고 네. 그것도 보안 유지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 또 한번 읽어보면 네네. 대검 내부에서는 네, 이미지도 확인해 지금 보면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가 봐요. 예, 지금 저 문건은 제가 첫 번째 게시한 문건이고요. 아, 첫 번째 게시한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기 그 내용이 나온 지금 문건입니다. 네네. 그다음 또 읽어보면 네. 대검 내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09년도 자살 사건 같은 불상사가 재발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재연하면서 관심을 줄이고 놔두면 일가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연스레 오픈되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초들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는 입장인 한편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부관 참시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예. 또 읽어드리면 네. 조사 방식을 두고 장고를 거듭했던 대검 중수부는 네. 여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수사 템포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내부 입장인데 수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도 상당한 만큼 다른 사건들과 가닥을 맞춰가며 템포를 조절키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애둘러 로우키 스탠스를 시현. 또 무수히 많지만 네네. 대선 전국의 노무현 관련 수사가 쟁점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의를 기할 것을 주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네. 무혐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 또한 심적 부담 아래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 무리하게 기소해놓고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연말 선거 일정을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수뇌부는 연말까지 노정현 관련 건을 끌고 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데. 네. 차라리 차라리. 정부가 아량을 베풀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고 누구에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번 사건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보고 큰 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내부 중론이다. 등등.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노정현 씨,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노정현 씨가 13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거잖아요. 밀반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나갔다 이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가서 그 돈으로 뭘 사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하나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사람의 망신을 주고 사찰을 하고 좀 이러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좀 창피스럽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되게 고민해가지고 지금 만든 보고서인가 봐요. 사찰 문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12년의 상황이 있는데요. 네네, 2012년 상황이요. 예, 지금 2012년에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아, 예. 그리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개시를 2012년 2월에 시작을 2월에 하죠. 하고 예.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언론 보도가 쏟아집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슨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고 그때 제 셋째 아이가 3월에 태어났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엄청나게 힘드셨겠네요. 그러면은 만삭의 진짜 산모가. 예, 지금 그 아이가 지금 10살이 넘었죠, 이제.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까 보안 유지하에 과거 노무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며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 개시 타이밍을 대검 중수부가 재고 있었다.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노정현 씨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내 환치 기상으로 추정되었던 누구누구를 조사했는데 옛날에 보도했던 거 이상으로 진술을 획득한 건 실패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 내용은 거의 네. 대부분 다 기재되어 있고요. 근데 2012년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좀 불행하게 이렇게 가신 게 언제죠? 2009년 5월 23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2009년 5월이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 문건을 가지고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 2012년 2월에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안 유지 하에 어. 과거 노무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국정원 사찰 문건에 어떤 표현이냐면은 네네. 이미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다 끝난 거를 갖다가. 그리고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노무현 대통령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미 수사 종결이 된 것이고, 네. 예,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기록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지금 선거 바로 앞두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뭔가 해보겠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제 말씀이 그러니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아주 명확하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수 좌파 양 진영에서 생성될 여론 향배의 주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수적인 매체와 진보적인 매체, 진보라고도 안 해요. 그냥 좌파라 그래요. 어쨌든 보수적인 매체와 진보적인 매체 양쪽에서 뭐라고 기사가 나갈 것인지를 본인들이 먼저 좀 잘 예측을 해가지고 계산해 본 다음에 검찰이 자발적으로 인지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막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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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사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지금 그때 그런 어쩔 수 얘기였죠? 없이 수사 모양을 갖춘 것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당시에 네. 그 분향소를 그 임의적으로 철거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 맞아요. 서정갑 씨라고. 기억나요, 허정갑 씨. 예, 그분이 고발하신 사건입니다. 아마 저는 고발 사주, 소위 말하는 그것도 고발 고발 사주 사주겠네요.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고발 사주네요, 솔직히. 또 이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근데 당시 수사가 정치 수사이자 불법 수사다. 이런 말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거 윤석열 후보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법과 원칙은 저희 법조인들의 법과 원칙과 매우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분의 일반인의 법과 원칙이 의미가 다른 달라요.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국정원 문건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판단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검사 시절에 비공개로 분류된 노무현 대통령 사건 기록을 임의로 검토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임의로 검토했다. 그렇죠. 이미 비공개인데 정리가 다 된 건인데 혼자 비공개인데. 그냥 끄집어내서 혼자 네. 알아서 그냥 본 거예요. 이미 네. 2009년 5월 23일에 종결된 사건을 네. 3년이 지난 2012년에 다시 검토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하네요. 그것도 보안 유지하에. 왜 보안 유지하에 하겠습니까? 네네. 예.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정원 문건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수사 정보를 국정원 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속내를 토로하고 네. 자기 마음도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네. 공무상 비밀인 수사 정보를 수사기관 외의 기관과 국정원과 공유했거나 네. 제공했거나 네. 누설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누설죄. 해당되는 것이죠. 네네.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적법한 수사만 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 방식도 동원했다는 얘기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제가 지금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서 수십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단 한 하나도 차례도 대답 안 하죠. 논평도 없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그렇죠? 아니, 어느 하나라도 네, 그런 것도 제가 없이. 수십 건의 질문을 했는데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측건데 제가 어떤 문건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 국정원 문건에 뭐라고 써 있는지 네. 모르기 때문에 아,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겁나서 그런 걸 봅니다. 자, 당시에 윤 후보가 노정현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제 반부패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지는 워싱턴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뉴욕에 체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수사를, 그러니까는 출장 그냥 핑계고 본인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정현 씨를 잡으러 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예. 그 당시 노정현 씨가 뉴욕에 있었나 보죠? 아닙니다. 근데 왜 뉴욕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저희 가족은 귀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여기서는 뉴욕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벌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네. 이번에 이 사찰 문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제가 기사 내용을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 진정 사건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대선 국면에 나오는 수많은 대출 사건 등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피해자로 그 당시 피진정인으로 피진정인으로 아까 감찰받고 있었죠. 수사를 되돌아지 않는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진정인들이 막 예. 진정을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되어 있었군요. 예, 예, 예. 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윤 과장이 네. 지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2012년 6월 1일부터 네. 6월 10일까지 미국으로 출장 간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윤 과장은 국제 반부패 회의를 주관하는 세계은행에서 수사 실무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것이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국정원 사찰 문건에 따르면 네네. 윤석열 검사는 그때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윤석열 검사는 미국 출장 기간, 그러니까 네. 2012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회의 개최지가 아닌 뉴욕에 체류했습니다. 그렇죠.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뉴욕에서. 체류했다. 네. 그때 뭐 했냐면은 소위 현장을 점검했고 현장 점검. 참고인이 될 만한 인물을 비공개로 만났다. 그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 네. 지금 한국의 검사인 윤석열을 말하는 겁니다. 아.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가 네. 미국 현지에 들어와 사건 관련 조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점검을 하거나 참고인 비공개 조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네네. 불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처신의 각별 유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신을 유의하라. 그리고 회의가 그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인데 6월 1일 날 가서 네. 6월 10일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에 머물고요. 자, 그 이미 국정원도 불법적인 수사임을 파악했고, 그렇죠. 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조언까지 해줬다는 아유, 것이죠. 네네. 아,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속상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아버님에 대한 미안함, 아버님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게 다 섞였을 거잖아요. 이 가족들은.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본인의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나면 운다 이러면서 막 그립다. 그분하고 나는 정신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워하느냐는 자신의 행위와 말이 일치하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 같으냐, 네네. 그래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윤석열 후보의 과거 행위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동질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가 있었나요? 그러한 뭐 행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재판단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워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근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워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면 네. 실제로 더욱 더 모욕적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소하시기 전에 책을 발간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진짜로. 정말 그리움은 아무한테나,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움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흉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참요. 알겠어요. 자, 뭐 윤석열 후보 지금 처가 봐주기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윤 후보가 2013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와이프가 수사를 받았는데 그 와이프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은행이 신한저축은행이었어요. 근데 이 은행으로부터 13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가로 불기소 처분을 해줬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사안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아마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떼어주세요. 예. 일반적이라면은 저한테 질문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2013년 3월에 16억 6,582만 원, 13년 4월에 한 달 만에 20억 원 더, 그다음에 10월에 48억 원, 그다음에 또 그다음 10월에 10억 원, 2015년 7월에 38억, 15년에 2억 9,999만 원, 6차례에 걸쳐서 136억. 저것이 와. 사실이라면 그 전문 용어로 삥 뜯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검찰이 네.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네. 지나친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 재량권 혐의 너무 없는 많아요. 사건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기소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혐의 있는 사건을 네. 무혐의로 처분하기도 하지요. 지금 근데 이 당시가 2012년, 2013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때 제 아내를 기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신한저축은행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당시 신한저축은행은 이 윤석열 후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의 처가에 합계 136억 원에 이르는 대출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3자 뇌물죄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렇게 그런 보이는데 범죄죠. 전혀 그것도 손도 안 댔네요. 그렇죠. 수사라는 것이 수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예. 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아주 그냥 간단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고 본인들과 같이 복잡스럽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날인 어제 27일이 원래는 그 단일화 좀 아름다운 단일화 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하는 과정 혹은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렸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정치적 지향성이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러거나 아무리 없어도 유사해야 됩니다. 네. 결혼을 비유로 들면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지향성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가치관이 결혼하는 것이죠. 같아야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의 정치적 지향성이 같은지 네, 그건 저도 좀 의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단일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선거공학, 그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죠. 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흠집을 낸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것은 마치 그 두 남녀가 헤어지면서 어떻게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상대방의 흠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가 아이고.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비밀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공개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헤어질 때는 원래 네. 다 자기 탓이라고 해야 멋있는 겁니다. 아마 멋있는 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어쨌든 좀 올바른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화를 니네가 완전히 무릎 꿇고 들어오면 단일화는 내가 괜찮고 나머지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요점이었겠죠.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단일화는 네. 없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그냥 괜히 모양새만 좀 빠진 셈이 됐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자존심 지켰던 겁니다. 그런가요? 예. 자,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이 단일화 협상 과정, 이 공개 파일을 보면은요, 참 놀랍게도 이게 뭐 PDF 파일을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저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목이 못 만나면 깐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갖고 또 공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측에서는 못 만나면 깐다 이거는 그냥 오해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습니까? 이렇게 자기하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렬이 되면 상대방을 곤란 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가요? 만약에 치졸한 일반적이라면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뉴스에 안 나왔을 겁니다. 예, 일반적인 게 특별히 아니니까. 비열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선대위에서 직책이 하나도 없고 윤핵관 아니라면서 자기는 그냥 백의종군 한다고 했던 그래서 부산에만 머물러라라고 또 이준석 대표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장제원 의원이 결국에는 단일화 협상의 전권 대리인이었다. 결국 비선실세, 윤핵관 마찬가지 아니냐, 문고리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만약에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런 일은 더 심해질 것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문제가 그렇죠. 되겠어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네. 비선으로 국정을 통치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헌법기관이 아니고 네. 자신이 비밀리에 국가의 권한을 대행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네. 국가는 헌법에 따라 운영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헌법에 이미 국가 통치 체제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헌법 유린이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때 유행했던 말로는 국정농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제1야당인 공당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대위도 꾸려져 있고요. 네. 그럼 마땅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이 선대위라는 공식 조직으로 당연히 단일화 협상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수많은 사람을 두고 왜 하필이면 비선 조직을 두고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으로 장제원 의원이 비선 실세 혹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약칭 윤핵관이라는 것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만약 이런 분이 실권을 잡게 되면 네. 정상적인 조직 혹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국가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윤석열 후보는요. 또 2차 토론회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침략하고 이런 동아시아 쪽을 침략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군대도 만들지 말아라. 남을 침략하는 군대 만들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그 말을 또 어기고 자기네가 약속했던 걸 어기면서 자위대를 자꾸 만들고 증강시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고 있어서 걱정이 있는데 그걸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전쟁하러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의 역사의식이 매우 천박한 네, 것이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저희는 10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 상흔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고 저희 세포 속에 그 식민지의 공포가 남아 있는데 그럼요.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국민의 불안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네네. 외국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게끔 그 대통령 후보자가 그 들어와라 이러는 거잖아요. 포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네네. 매우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분의 외교관이라든가 이 보안 안보 관련된 부분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너무 걱정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일본이나 미국에 너무 지나치게 그분들이 대외 의존이죠. 선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휴. 국가는 거기
가장 큰 이기적인 조직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국가는 힘을 당연히 올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네, 것이지 힘을- 외국 국민을 보호하는 힘이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곳인데.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하나만 여쭈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지만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 예.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선거를 임할 때의 자세가 또 있죠. 네, 그렇죠. 예.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과거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